설 연휴 앞두고 이제 각 후보 간의 전략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닷새간 정치적 고향이죠. 경기도 곳곳을 찾아서 수도권의 표밭갈이에 나섰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이 제안한 정책을 발표하고 다가오는 TV토론 중요하죠. TV토론 준비에도 매진을 합니다. 네, 45일 남은 대선의 흐름 어떻게 전개될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아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수석 부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먼저 보면 어제 서울을 돌았고 오늘부터 5일 동안 경기도권을 쭉 돈다고 해요. 근데 조금 전에 10시 반에 경기도에서 이제 부동산 공약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얼마 안 돼서 잘 파악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파악된 그 정책 공약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이제 물량 공급에 가장 큰 방점이 찍혀 있어요. 네. 지금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각각 250만 호 똑같이 공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보면은 기존에 250만 채에다가 플러스 61만 호 네. 해가지고 총 311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 얘기는 역시 이제 수도권의 민심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부동산이고 부동산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주택 공급 물량이 상당히 달린다라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311만 호로 늘린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311만 호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러면은 이 공약을 지키겠는가라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택지 마련이거든요. 근데 택지 마련과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는데 지금 보니까 김포공항 주변에 8만 호. 그리고 용산공원 일부에 10만 호, 그리고 태릉 등 이제 국공유지 해가지고 2만 호, 그리고 또 1호선 지하철을 지하화해가지고 8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택지 공급 방안을 밝혔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주목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또 생애 최초 구입자들에 대해서는 LTV, 그래서 이제 무주택 담보 대출비를 90%까지 확대하겠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눈에 띄고요. 역시 이제 청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무주택 청년자들에게 전택 공급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겠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요.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놓으면서 본인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라는 부분, 그리고 사과를 했다는 부분이 좀 상당히 공감이 가는 대목이었고, 그리고 또 국민들의 요구, 그리고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겠다라면서 실용주의적으로 나갈 것을 본인이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끝까지 잘 추려 주셨네요. 이번 공약에 대해서요. 근데 초반에 이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다. 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한다. 변명하지 않고 무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쭉 공약이 나왔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렇게 만큼. 시작이 됐죠.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이런 부동산 공약은 국민의힘도 역시 관심을 많이 두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배 교수님 잘 정리해 주셨는데 수도권에서의 표심이 가장 중요한 승부처라고 보고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이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지금 현재 오늘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러니까 공급 물량 확대,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물량 확대, LTV 완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동안 시장에서 다 얘기해 왔던 것들이에요. 지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여야 후보가 공이 사실은 공급 물량 확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의 차별화를 두기가 좀 어려운 부분. 따라서 이재명 후보도 본인의 한계를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이고 여권 대통령 후보로서 무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은 얼마만큼 유권자한테 다가갈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이게 쉽지 않고 굉장히 버거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부동산 실패를 오롯이 본인이 이제 책임을 진다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후보 간에 이미 공약 차별화가 별로 없고 시장에서는 이미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것을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정부가 따로
이렇게 나눠놓고 보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라 네. 과연 지금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유권자한테 다가갈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몇 년 동안 시장에서 이미 다 얘기했던 것들을 너무 고집스럽게 해왔던 거라 저는 지금 수도권 공약 그다음에 특히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대규모 공급 정책을 발표하는 게 글쎄요 저는 조금 이재명 후보가 넘어가야 될 산. 그러니까 첫째 하나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예. 두 번째는 본인이 갖고 있지만 사실은 대장동도 부동산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한켠에.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를 자꾸 언급하는 게 또다시 다른 측면에서는 대장동에 대한 이미지를 자꾸 환기시키는 이런 면도 있어서 저는 뭐 이재명 후보의 오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다가갈지 좀 봐야 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이미 정책적 한계가 있어서 아쉽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설 전까지 다음 주에 나오는 지지율 추이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제 앞서 보셨듯이 지지자들이 제안한 국민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에게서 받은 정책 아이디어 1,500여 개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추려서 정식 공약으로 발표를 한 건데 뭐 최근에 이제 SNS 쇼츠 영상도 그렇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발표를 하는 공약들이 굉장히 생활 밀착형 공약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대선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똑같이 지금 소확행이라는 공약을 이제 계속 발표하고 있고 네. 윤석열 후보는 59초 소츠, 그다음에 말씀하신 심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발표한 공약은 지난 1월 1일 날 공약 위키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제 일반 국민들로부터 이제 공약을 제안을 받고 이 건에 대해서 오늘 4개를 채택해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예. 아까 후보 얘기 봤지만 한 1,500개 정도의 공약이 제안이 됐다고 하고요. 네. 뭐 100만 뷰에 한 3,0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고 하는데 부모 육아 재택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육아 휴가는 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근무 형태에 대해서 유연하게 하지 못하는 네.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한의사 출신의 어떤 분이 제안을 했던 공약 같은데 그래서 유연 근무제에 대한 공약을 지금 오늘 하나 발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오토바이 안전 강화. 그러니까 요즘 뭐 여러 가지 이제 배달 문화가 많이 이제 늘어나면서 전면 번호판 오토바이에 대해서 전면 번호판 그다음에 운행 기록 같은 것들이 이제 내재되게 하면 오토바이의 보험료를 좀 깎아준다. 이것도 역시 이제 택배 노동자들로부터 받은 공약. 예. 또 이제 세 번째는 건강보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 쓰이는 경우가 있어서 병원도 그렇고 본인의 확인이 없는 경우는 이 건강보험을 통한 정보를 오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공약을 하나 발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도록 내근, 외근 경우에 따라서 승진심사에 이제 가점을 주는 방안. 그다음에 지도 작급, 그러니까 소방 간부 공무원 경우는 외근 공무, 그다음에 꼭 현장에서의 실적이 있어야 그 간부 공무원으로 이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현장에서 있었던 전 제안들을 오늘 이제 발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큰 공약도 중요한데 이렇게 어떤 뭐 시대적 흐름이 또 있나 보죠. 이렇게 소확행 공약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국민 공약도 같이 합쳐져서 이재명 후보도 소확행 공약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반겼고 이번에 공약도 어떻게 보시기에도 반길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뭐 저는 이제 뭐 공약은요. 네. 일단 다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말씀하신 대로 생활 밀착형 공약 개발에 뭐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열심을 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네. 역시 이제 공약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좀 두 가지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공약이라든지 정책 제시가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다라는 그런 이제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본인이 이 속도를 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공약을 발표함에 있어서 그 공약의 이행 가능성 그리고 진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인이 충분히 공약에 대해서 숙지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는 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좀 잘 모르는 부분, 민감한 부분은 뭐
이준석 대표에게 맡긴다라든지 또 전문가에게 맡기는데 이왕 공약을 발표함에 있어서 그 배경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숙지해서 배경까지 전달한다면은 정치 초년생 윤석열 뭔가 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도 불식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이제 대표적인 그 사례가 청약통장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주택이 없어서 나는 청약통장이 없다. 라는 이제 그런 답변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무주택 서민자들 입장에서는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실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확실히 이게 배 교수님 말씀 주신 거에 예, 대해서 예. 뭐 논하지는 않을 거고요. 네네. 이 보니까 요즘 이번 대선을 통해서 보면은 뭐 거대 담론이 없다, 메가 공약이 발표되지 않는다라는 아쉬움이 있고 분명히 그런 점도 있긴 해요. 하지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시대적인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2030 세대에는 우리 기존 기성의 정치인들이 알지 못하는 본인들의 욕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재명 후보가 냈던 무슨 탈모 관련한 것도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오늘 발표하고 그전에 쭉 나왔던 것들도 2030 세대는 그런 식으로 아마 이 정책과 정치인들의 평가를 하는 트렌드가 분명히 형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한 줄짜리 공약 발표 내지는 뭐 실생활에 밀접하게 다가가는 이런 공약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땐 이번 대선을 통해서 또 다른 트렌드로 좀 바뀌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큰 거대 담론이 있어야만 뭔가의 이게 묵직한 정치인이라고 느껴지는 게 네. 사실은 이제 젊은 친구들은 우리 2030 세대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정치를 소화해내는구나라는 것들이 아마 이번 대선을 통해서 좀 변화되는 그런 과정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TV 토론이 30일에 양자 토론이요. 30일에 열릴 것인가, 31일에 열릴 것인가, 그리고 양자만으로 될 것인가 지금 가처분 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일부터 이제 그 결과가 나올 텐데, 일단 양자 토론이라고 한다면 각 후보마다 양자 토론이 과연 어느 후보에게 유리한가라는 판단도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일단은 다 뭐 다자 토론 괜찮은데 이미 그 약속을 2명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일까요? 일단 TV 토론과 관련해서는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두 가지를 국민 유권자들은 다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대치는 이재명 후보에게 상당히 높고 예. 또 윤석열 후보에게는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기대치를 상당히 충족만 시켜도 플러스가 될 텐데 이재명 후보는 그 기대치를 충족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잘해야 본전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요. 네, 그렇지만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또 절대평가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TV 토론이 열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흐름을 보면은 양자 TV 토론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로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자꾸 걸면서 TV 토론, 양자 TV 토론이 사실상 열리기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첫 번째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게 확정적 범죄자하고 어떻게 TV 토론하냐, 가짜다. 라면서 TV 토론 무용론 얘기했거든요. 싸움만 된다. 그러면서 완전히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재명 후보 결단하고 TV 토론하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양측의 실무단이 나와가지고 설 연휴 전에 하기로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다시 또 논의를 하면서 설 연휴 전인데 아니다. 31일 날 해야 된다라고 또 예. 국민의힘에서 요구를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31일 하기로 했는데 네. 문제는 아직도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 또 플러스 사회자의 어떤 공정성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안 정해졌고 예. 그리고 또 주제도 안 정해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볼 때 과연 이게 열릴 수 있을지 좀 의문이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가처분 신청을 지금 걸었거든요. 네. 그래서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가 걸었는데 지난번에 선거 때 이명박 그리고 또 정동영 이회장 이렇게 세 사람이 할 때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결국 이제 오자 TV 토론으로 갔거든요. 예. 그래서 TV 토론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원칙. 가능하면 많이 열려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열려야 된다. 예. 그래서 양자 TV 토론이 안 된다면 일단 사자 TV 토론으로 하고 그리고 또 양자 TV 토론도 하는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공보 부단장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대위에서 예. 이 같은 평가에 대해서 일단은 예. 이런 핑계 저런 핑계라고 표현하시면서 우리 윤석열 후보 측에서 TV 토론을 좀 반대하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과 다르니까 정리를 네.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TV 토론이 생긴 건 어떻게 됐냐면 12월 초 윤석열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된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매주 만납시다라고 제안을 계속 해옵니다. 계속 해오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그러면 양자 그럼 만나서 토론합시다라고 해서 양당의 대표들이 이제 만나서 협의를 해요. 협의를 해서 지상파 3사가 정해진 시간이 되면 TV 토론을 하자고 그래서 이제 지상파 3사에 제안을 하지요. 제안을 해서 날짜를 받기로 했는데 지상파 3사는 평일날 저녁 10시에 27일 저녁 10시에 기왕에 있었던 토론 프로그램에 얹혀서 토론을 하자라는 제안을 양당에 합니다. 근데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기왕의 토론이 어렵게 성사된 거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 쪽에서 계속 요구를 해왔던 거 이제 받아서 토론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설 연휴 시작하는 날 온 가족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에 모든 주제를 다 열어놓고 토론을 하자. 사실은 뭐 그 안에 들어가면 시간을 어떻게 할 건가, 뭐 주제를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거 있지만 그런 거 다 열어놓고 이건 방송사 협의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양당이 모여서 다음 날 다시 협의를 한 게 그럼 30일 내지 31일 날 연휴가 시작되는 가족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좀 더 앞선 시간, 프라임 소위 말하는 방송의 프라임 타임에 하자라고 해서 이제 지상파 3사에 제안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지상파 3사가 아직 이 건에 대해서 날짜를 확실히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날짜가 안 나온 거지. 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국민의힘 쪽에서 토론을 거부하려고 한다라는 거는 이제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지상파 3사가 뭐 굳이 시간이 안 맞으면은 보도 채널도 있는 거고 종합 편성 채널도 있는 거고 저는 뭐 그게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뭐 어려울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한번 법적으로 고려해 볼 분이 있어요. 지금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모두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좀 해놓은 상황이라 네.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만은 만약에 어렵다면 뭐 사자든 오자든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곧 법정 토론도 이제 시작이 될 테니까. 근데 네. 다만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그렇게 애타게 지금도 추경과 관련해서 또 만나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자가 만나야 되는 요구에 대해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해왔던 거를 만나기로 수용을 한 건이라 예. 저는 우선은 그럼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양자 토론이 진행이 되고 이후에 법정 토론 3회 말고라도 뭐 다른 형태로 토론이 있다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에서 토론을 기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라는 건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예. 이미 윤석열 후보가 지난 경선 통해서 18번 토론을 진행을 해왔고 미국 대선도 그렇고 저희 역대 대선도 보고 그러면은 지금도 데이터가 나옵니다만은 TV 토론을 통해서 뭐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는 게 70% 이상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양 후보가 갖고 있는 뭐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토론을 통해서 중도층이 어떻게 이걸 평가하느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뭐 토론을 기피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그렇게 간다면 뭐 이해는 합니다만 글쎄요 그게 꼭 뭐 누구한테 유불리가 있어서 토론을 기피한다고 몰아가는 거는 좀 지나친 정치 공세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제가 짧게 얘기를 할게요. 예. 팩트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장의 논거를 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국민 시청자가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관계와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상파 3사 측에서 결정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상파 방송 3사는 이미 27일 날 하자고 했어요. 근데 그 27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국내 측에서 거부해서 다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상파 3사가 결정하는 대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따른다면 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저는 좋겠고요. 날짜가 많이 중요해요.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얘기하니까 그거를 양 후보가 전략적으로 유불리를 따지면은 답이 안 나오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상파 3사가 결정한 대로 따르는 게 가장 좋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법정 토론은 앞으로 3회를 하면 되는 것이고 비법정 토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일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가능성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양자 TV 토론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럼 사자 토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방송 3사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면 된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네, 타자 토론도 열어놓는 거죠? 타자 토론도. 그럼요. 지금 예, 뭐 안 할 이유가 알겠습니다. 전혀 없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어떤 방식으로 토론을 보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지율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이제 30%대 박스권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현재 지지율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지지율 상승은 이제 상태는 말씀하신 대로 30% 후반대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40%를 뚫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대선의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에 21일부터 27일까지 무려 7일 동안 지금 표심 훑기에 나서고 있는 것도 그런 배경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지지율 양상을 보면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초박빙의 혼전을 계속하고 있어요. 예. 아시겠지만은 뭐 당초에는 이재명 후보가 이겼다가 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 때문에 완전히 또 역전을 시켰다가 그러다가 당 내용과 관련해서 또 이재명 후보가 역전을 시켰다가 그리고 수습하니까 지금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역전을 시키는 엎치락뒤치락. 그래서 지금 상황은 여론조사에 따라서 어떤 거는 이재명 후보가 이기고 네. 또 어떤 거는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5,000표 차로 승부가 날 수 있다. 심할 경우에는 두 표 차로도 예. 승부가 날 수 있다. 네. 이거는 뭐겠습니까? 전통적인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40% 100을 뛰어넘겠다는 이제 그런 전략인데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후보 단일화죠. 예. 그래서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면은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유리한 그런 이제 고지를 점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이 후보 단일화가 실패하게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역시 이제 2030 그리고 중도 무당층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역시 이제 만약에 단일화가 쉽사리 성사가 되지 않고 뭐 완주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그런 상황의 선거가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도 이제 뭐 그동안 빠졌던 지지율이 어느 정도 회복을 했고 이 지지율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재흡수를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야권 단일화 문제가 녹록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지지율이 얼만큼 유지되느냐가 최대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전체적으로 조사 기관 그다음에 조사 방법에 따라서 좀 지지율이 좀 변화가 많이 있는데 네. 추이를 한번 봐야 되는데 몇 가지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 하나는 이재명 후보는 완만 하락세의 추세가 조금 보이는 것 같고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바닥을 치고 좀 완만 상승. 그다음에 재밌는 거는 안철수 후보가 다소 빠지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두 자리 내지는 10%포인트에 가까운 이런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서 예. 전체적으로 야권 시장이 좀 넓다. 그래서 이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빠지고 있는 지지율 추이를 얼만큼 본인이 버텨주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번 다음 주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설 연휴 직전의 지지율 추이 그리고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되는 2월 4, 5일경의 지지율 추이 이 건에 따라서 단일화, 야권 후보의 단일화가 필요한지 아닌지 지금 현재 그냥 윤석열 후보의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양측 지지층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이 이제 결집 현상이 계속 온다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어쩌면 뭐 필요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예. 저는 뭐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단일화가 상수가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게 되느냐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지금은 오차범위 안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다 붙은 상태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신중한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어제 서울 지역을 돌면서 이제 송파 쪽에서 그러니까 직설 연설을 잘 하시니까 직설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대선에서 지면 없는 죄로 감옥 갈 것 같다. 이렇게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조금 이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지지자들 결집하는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당내에서도 불필요한 언급 아닌가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뭐 논란이 있겠지만은 이재명 후보가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은 계산된 발언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 역시 이제 윤석열 후보 플러스
배우자인 김건희 씨까지 동시에 겨냥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특수부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총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국정농단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사법 처리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지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도 만들 것이다. 그래서 대선에서 지면 내게도 없는 죄도 만들어 가지고 감옥에 보낼 것이다라는 이제 발언한 맥락도 그런 맥락으로 저는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씨 관련해서도 이게 상당히 겨냥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최근에 7시간 통화 내용이 예. 다 지금 공개가 거의 됐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계속 공개하라고 했고 또 언론에서 잇따라 후속 보도하라고 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위험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면 내가 정권을 잡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네. 왜냐? 알아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니까. 라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조국 정경심 이 부부가 가만히 있었으면은 구속이 안 될 수도 있었다. 라는 얘기는 뭔가 검찰의 수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나라는 그런 의심이 들게 하고요. 그리고 또 일부 언론사를 지칭해서 정권을 잡으면 구속시키겠다라는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완전히 민주주의하고 언론의 어떤 자유, 감시 기능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이런 발언인데 예. 이재명 후보는 이런 부분을 계속 이슈화하면 할수록 아무래도 전통적인 지지층이 결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플러스 일부 강성 친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재까지도 이재명 후보에게 선뜻 마음을 열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돼서 검찰공화국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복수 정치를 펼친다. 그러면 결국은 그 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일부 자기에게 부정적인 강성 친문 지지자들 좀 돌리기 위한 예. 그런 계산들이 담긴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 언급까지는 하지 않았지만요. 이재명 그렇죠. 후보가요. 알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지지층 결집을 위한 거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민주당 내 보면은 뭐 녹취록과 관련한 반응에 대해서도 공보단장과의 갈등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친 이재명 계층에서는 뭐 나가라는 소리까지도 나오고 최근에 이제 그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핵관이라는 표현을 또 하나 쓰잖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녹취록 AI 관련한 논란도 있고 뭐 이런 보면서 소위 말하는 외형적으로는 원팀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좀 있는데 이 갈등 모든 것들이 좀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포석에서 저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닌가를 좀 해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윤 후보 같은 경우는 불과 열흘 사이에 이제 부인의 녹취록 공개, 또 무속인의 선거대책본부 개입설, 또 그리고 이제 홍준표 전 의원의 공천권 관련해서 정말 모든 논란이 휘몰아쳤는데 이게 뭐 생각보다 영향력이 크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요. 뭐 빨리 이 논란을 좀 해소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엔 다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보여집니다. 녹취록 관련해 갖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지난 일주일간 지지율 추이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무속 논란 같은 경우는 여러 전 뭐 민주당도 그렇고 일부 매체 등에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게 뭐 근거가 있는 거라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프레임 씌우기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것도 크게 영향이 없다. 다만 홍준표 의원의 합류와 관련해서는 스스로가 사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 자산을 많이 훼손시킨 측면이 좀 보여요. 그래서 네. 홍준표 후보를 통해서 원팀이 되고 1+1의 2의 효과를 좀 받아내야 되는데 스스로 1의 정치적 자산을 좀 훼손한 측면이 있어서 저는 뭐 불가피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대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의원은 선대위 합류는 당분간은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아니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페북에 글을 올리시는 거 보면 네. 오늘은 심지어는 뭐 내가 나갈 수는 없고 차라리 윤핵관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나를 쫓아내면 좋겠다라는 글까지 올리는 거 보면 저는 홍준표 의원의 이제 선대위 합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그 말씀하신 거에는 이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 했는데 지금 법원에서 7시간 넘는 녹취록을 일단 대부분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특히 최근에 나온 게 무속 관련 논란이 조금씩 보도가 계속 되면서 이슈가 되는데 그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저는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커진다고 봅니다. 예. 이번에 이제 법원이요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하면서 보도를 공개를 허락을 하면서 그 무속 논란 관련해서도 최순실 국정농단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법원조차도 이 무속 논란이 범상치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이 무속 논란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예. 역시 이제 윤석열 후보도 왕자 논란 그리고 천공스승 논란 최근에 건진법사 논란까지 하니까 두 부부가 다 짙게 지금 이 무속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의심들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던져주고 있거든요. 또 7시간 통화 내용을 보면은 내가 뭐 웬만한 무속인보다 더 낫다. 그리고 또 서울의 소리 기자에게 뭐 얼굴 사진 보내봐라, 손금 보내봐라. 그래가지고 예. 직접 봐주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당신은 어떤 팔자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본인이 단지 무속에 영향을 받은 걸 더 넘어서 무속의 주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논란에다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새로운 팩트를 던지면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허위 경력 이력까지도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러면 다시 이 김건희 씨, 즉 배우자 리스크가 폭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남아 있다. 매우 폭발성이 높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이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방금 우리가 논의를 했지만 홍준표 의원의 문제가 범상치 않은 문제죠. 지금 뭐 예. 모함 정치다라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까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외형적으로라도 하나가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뒤집으면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외형적으로도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경선 주자 2위, 3위. 홍준표, 유승민 두 사람 다 지금 합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 단순히 합류 안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정면 충돌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면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완전히 지지율이 급락했을 때 그 원인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배우자 리스크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허위 경력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가 좀 부적절하다는 그런 여론. 그리고 이준석 대표하고 내용 문제. 근데 두 가지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종로의 전략공천 문제를 놓고 공천권 행사의 주체를 누가 할 거냐. 윤석열 후보는 당연히 러닝메이트니까 내가 행사해야 된다. 예. 아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거는 대표 권한이다라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내용이 더 커진다면은 윤석열 후보는 또 다른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저는 없진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전에 청와대 계실 때 대변인이라서 대변인이라는 호칭을 쓰시나 봐요. 네, 예, 네. 지금은 공보 부단장이시니까 예. 이 말씀에 대해서 또 반박이 필요할 것 앞서 같은데. 제가 이재명 후보가 오늘 부동산 공약 발표하는 걸 소개하면서 버거워 보인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뭐 과거 나왔던 뭐 도이치모터스 무속 논란, 그다음 녹취록 논란을 굉장히 이제 정치적 소재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고 최대의 공격을 하는 듯한 느낌을 보이는데요. 저는 이게 다 지금 30% 중후반에 갇혀 있는 박스권에 있는 지지율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선의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쓰고 있습니다만은 40%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모든 소재를 다 쓰는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 전에 다 나왔던 얘기들이거든요. 도이치모터스 뭐 무속 논란, 그다음에 녹취록 논란도 다 나왔던 거라 그게 지지율이 얼마나 반영이 될까? 뭐 저는 국민들이 결국에는 판단하시리라 보여지고요. 예. 오히려 지금 민주당 내홍 안에 보이는 것이 과연 어떻게 표출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넘어야 될 파고가 오히려 좀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아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수석 부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